네, 안녕하세요. 서정표입니다. MBN 정치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귀중하시고 바쁘신 분을 모셨는데요. 박상혁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겸 수석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귀중하신 분. 아유, 귀중한 분은 요즘 아니고요. 바쁘신 건 맞잖아요. 예, 많이 바쁩니다. 근데 이 소통수석이에요. 원래 소통수석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예, 과거에는 뭐 원내 수석은 뭐 한 명일 때도 있었는데 예. 또 최근에는 뭐 정책 부분이 중요해지니까 한두 네. 명 정도를 둡니다. 근데 저희가 과거에 그 집권 여당할 때 보니까 특히 저희가 다수 의석이고 하다 보면 의원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서 굉장히 이걸 조율해야 될 필요성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되시면서 지금 네. 소통수석을 둬서 의원님들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조율들을 좀 더 긴밀하게 하자. 또한 또 언론도 굉장히 이제는 대변이 있습니다만 매체들도 많아지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소통을 더 강화하자 이런 취지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괜히 만든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이제 운영수석이 계시고 정책수석 계신데 새로 소통수석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그리고 야당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원내의 우리 의원들과의 소통, 네. 그다음에 야당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 또 뭐 결국 그게 다 국민과의 소통으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거니까요. 소통수석이 뭐 하는 건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살짝 여쭤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현안부터 짚어보실까요? 인선을 빠뜨릴 수가 없죠. 강선우 후보자는 거의 뭐 임명 강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재송부 요청도 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먼저 이번 조각의 의미를 좀 잠깐 먼저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조각의 의미. 네. 첫 조각이었는데 말 그대로 인수위도 없이 또 탄핵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번에 장관 인선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을 감안해서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내각에 지명이 좀 되셨던 의미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뭐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유임도 되시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파격이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실용과 능력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조각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봅니다. 저도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의 2년 정도 인사수석실에 있으면서 제가 조각 실무를 담당을 해봤습니다. 그때도 네. 보니까 이게 탄핵을 거치면서 인수위가 없이 출범할 때 얼마나 어려운가를 제가 몸소 좀 실무를 하면서 느꼈었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처음 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강선호 후보자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거는 인사청문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 안에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소명이 되고 국민들도 납득을 하셨느냐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의혹이라는 것이 실체적으로 밝혀지기가 어려운 것들, 단순히 말 그대로 의혹 수준에 있는 것들도 좀 상당수가 있습니다. 네. 명백한 위법 사항이 아닌 여러 가지 문제 제기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의 인사권인 장관 문제를 논하게 되면 앞으로도 나쁜 선례들은 굉장히 좀 많이 쌓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강선 후보자가 여러 가지 뭐 학문적 전문성, 뭐 여러 가지 활동했던 또 국회에서 의정활동 경험, 여가위 또 복지 간수로서 이런 부분들을 가진 굉장히 강점을 가진 후보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사청문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력과 자질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예. 걱정하셨던 부분 관련되어 가지고는 혹시 여러 피해자 마음을 상하셨을 분들에 대해서는 또 진솔한 본인의 사과도 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관련돼서 저희들이 원내 지도부에서는 일관되게 네. 임명을 하시는 게 맞겠다.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저희들은 좀 판단을 해서 대통령께 지도부에 계시니까 말씀드렸고요. 그런 의견을 대통령실에 말씀드렸다는 전달해 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실무 능력과는 갑질 의혹은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 의혹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명백하게 위법이라든지 뭐 물론 국민들께서
대해서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불편해하시는 네네. 분들이 무슨 얘기인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도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몸을 낮추고 혹시 있었을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를 드린 거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또 팩트로서 드러나지는 않았다. 입증되지 않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오히려 강선호 장관이 이 여가부 장관 자리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공석으로 윤석열 정부가 네. 사실상 이 부처를 형해화시킬 정도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능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실무 능력으로 입증하는 것은 강선우 후보자의 역할이 본인의 이제 능력이 과제가 돼버렸고요. 예.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갑질 의혹이었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또 이제 소통을 잘해야 되는 위치에 계시잖아요. 야당과 협치, 소통이 되겠어요? 이 문제로 지금 계속 공격을 할 건데. 네, 지난번에도 그 원내지도부 만날 때도 저도 좀 참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야당도 이제는 좀 그 발목 잡기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의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들이 네네. 윤석열과 본인 국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수록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특히 이제 인사청문 과정이 지금 지났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채택할 문서에 이게 동의 부동의가 아니라 적격과 부적격의 내용들을 같이 다 담아서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인사청문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런 시간이 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저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전향적으로 우리 인사청문 제도가 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물론 이제 자진 사퇴를 하시긴 했지만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이것도 지금 뭐 자진 사퇴해가지고 빨리 봉합이 되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이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실의 비서관이기 때문에 아까 네. 말씀을 국회하고는 좀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이죠. 네네. 그렇죠. 장관은 인사청문이라는 과정을 거치기는 사람이고 네. 이분은 저도 이분이 그 기사가 났을 때 우리 정부의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인가 저도 모르니까요. 네네. 뭐 어떻게 발령됐는지 과정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좀 확인을 했었었는데 그 인사 검증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대통령실도 아마 단번에 많은 인사 검증을 하다 보니까 뭐 장관도 해야 되고 또 차관 뭐 여러 가지 공직자들을 한꺼번에 또 대통령실 내부에도 인사 검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처 찾아내지 못한 점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철저하게 지금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원내 지도부에서도 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뭐 좀 늦으셨네. 회의 때 왜 늦었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회의 때 확인을 해보니까 예.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대통령실에 국회의원들이 우리 단톡방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또 네. 공개적으로 주신 분들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걸 전달했다고 합니다. 저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진 사퇴로 가는데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는군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의원님들이 단톡방에도 네. 또 의견들을 주셨고 공개적으로도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정부 인사가 아니라 대통령실 인사이긴 하지만 이분이 발언하신 수위라든지 내용들을 보면 저희 큰 틀에 우리 여권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기에는 조금 매우 부적절한 사람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그러니까 강준욱 비서관이 책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지난 1월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그건 폭동도 아니다. 그게 그 난입이 폭도면 5.18은 그 지점이 가장 이거는- 여러 가지가 네. 내용들을 보면 뭐 12.3 내란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특히 그렇죠. 이번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아주 폄훼하는 그런 내용까지 있는 걸로 봐서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함께 갈 수도 있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사람으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네. 뭐 자진 사퇴를 결국은 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아까 말씀 중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인사 검증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조금 아쉽다. 바로 이제 뭐 인수위도 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어떤 작은 어떤 잡음들이 결국 대통령 지지율 조금 소폭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로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사검증을 저도 그 해보면서 알게 되는 거지만 네. 이게 장관의 인사검증과 또 비서관, 수석 이 내부에 또 다 직급에 따라서 인사검증의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뭐 이분이 이제 교수로서 여러 가지 저작이라든지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는 사실은 인사검증 범위에 다 포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네. 예. 왜냐하면 객관적인 무슨 재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시스템이 좀 보완 강화돼야 될 좀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좀 꼼꼼히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했으면 더 좋았을 국민주권 것이다. 정부답게 또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높은 만큼 그거에 네. 따른 인사검증 시스템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 이번에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 얘기해 보시죠. 이제 지도부에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창 당대표 선거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경선이. 뜨겁습니다. 아주 뜨겁죠. 근데 뜨거운데 열기만큼 또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박빙은 아니에요. 예, 뭐 충청권하고 영남권 지금 그 지난 주말 당원 투표를 보니까 예, 충청권과 그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를 했는데 네. 일단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나 되죠? 50%가 넘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있었던 그 우리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위한 그 경선보다 훨씬 더 투표율이 좀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뭐 수혜도 있고 여러 가지 폭염도 있고 그래서 좀 상황들이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원들의 열기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좀 입증할 수 있었고요. 그 굉장히 두 후보가 워낙 개성이 달라. 최근까지 원내대표를 하신 분 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법사위원장을 네. 하신 분 공격력을 보이셨던 이런 분. 분들이어서 굉장히 박빙일 거라고 예상한 분들도 있었는데 저도 제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좀 격차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격차 예상하셨어요? 저는 뭐 거의 격차가 수석님. 없을 것으로 생각을 그쵸. 했거든요. 많은 언론사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25%? 상당한 격차를 보였는데 그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국회의원을 하시고 네. 20년 넘을 동안 본인만의 여러 가지 지지층, 그다음에 확고한 메시지, 그다음에 지난번 법사위원장을 하시면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리더십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탄핵을 하는데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강력한 지지세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 것 같고 또 먼저 출사표를 던지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 활동들이 이제 당원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박찬대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 경력이 상대적으로 좀 이분보다는 짧죠. 정청래 후보는 짧은데 또 지난번 원내대표를 하시면서 그 어려운 탄핵을 성공시키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셨거든요. 더불어서 대통령 당선까지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오히려 좀 빨리 좀 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을 네. 추격하는데 조금 약간 시차가 좀 간을 속된 말로 간을 본다. 뭐 간은 아니고 간까지는 아닌가요? 저는 여러 가지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워낙 가까운 분이 먼저 출사표를 냈는데 본인이 또 이걸 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시간의 격차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많이 좀 우상향하는 그 추격세다라는 평가들도 있고 실제로 좀 저도 현장에서 당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게 추격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결과를 볼 때는 아직은 좀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8월 2일 저희들이 이 수해 복구를 위해서 통합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7월 30일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또 ARS로도 투표를 8월 2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결과는 마지막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말에 호남이랑 수도권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해 때문에 이제 약간 예, 왜냐하면 호남 같은 경우도 아시는 것처럼 굉장한 피해가 있는데 당대표 후보들이 가서 거기 그분들한테 나 뽑아달라고 얘기하고 맞습니다. 하는 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좀 면구스럽고 잘 어려운 선택하신 일이어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저희들이 또 여러 당원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걸 종합해서 좀 연기를 하고 통합 경선을 치르게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박빙을 예상했거든요. 두 분 다 워낙 개성 강하시고 자기만의 색깔이 확실하고 당원들의 이 소구력도 확실하기
차이가 있어서 반권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적어도 이제 한 자릿수 아래일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25%. 이 말은 지금 당원들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원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내란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네. 개혁 과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 더 강한 개혁 메시지, 더 강한 리더십 이런 부분을 당원들께서 원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평가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개혁 입법들도 있고 산적해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돌파해 나가려면 과거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겪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겪었지만 초반기에 하지 않으면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경험적인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의 아마 당원들의 바람이 그렇게 좀 격차로 보여진 것은 아닌가 평가되네요. 그 최대 표밭인 호남도 역시 또 이제 정청래 후보께서 호남 관리를 엄청 하셨잖아요. 제일 먼저 이렇게 출마 선언한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호남 표밭 다진 거 아닙니까? 그 전에도 아마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도 이제 호남권 골목 선대위원장으로 열심히 많이 활동을 하셨고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적된 시간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네네네. 2004년도부터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또 당내 경선이라든지 활동을 해온 시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걸 저희들이 그래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당대표 관련해서는 하나만 더 여쭙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 말씀 중에 저는 다 캐치를 하긴 했습니다만.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다. 대통령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전 두 분 다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당 얘기도 좀 한번 살짝 해볼까요? 상대당. 물론 상대당이긴 한데 거기도 지금 전당대회가 8월 22일 날 20일 뒤에 예, 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국민의힘은 지금 상황이 뭐 거의 풍비박산 직전입니다. 저는 8월 22일 전당대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뭐의 시작? 분열의 시작. 분열의 시작. 통합을 위한 시작이 아니라 분열의 시작입니다. 아, 이 너무 과격한 발언. 왜냐하면 지난 국민의힘은 12월 3일 내란과 그 이후 탄핵 과정이 하나의 큰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지난 대통령 후보의 교체 네. 이 과정이 또 하나의 큰 사건입니다.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확고하게 나눠졌고 확고하게 돌아올 수 없는 서로 간의 지금 뭐라고 할까요? 그 자신들의 길을 선택했다고 좀 서로의 생각해요. 강을 건넜다. 강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예 큰 협곡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게 북극과 남극 정도인가? 네, 협곡에 낭떠러지도 있고 거기에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네. 거기에 더해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국민의힘의 이제 대지주는 뭐 찐윤도 아니고 친윤도 아니고 네. 정광훈 목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여러 번의 그 모습들이 있었죠. 있어요. 네네. 김기현 의원이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 윤상현 의원이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 전당대회는 결국 표 싸움이에요. 머리수 싸움입니다. 누가 많은 표를 가지고 있느냐로 네네. 결정되는 거예요. 실제로 정광훈 씨의 세력들이 자유통일당으로 있지만 다 그거 이중당적으로 해서 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영향을 아직도 미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아스팔트 또 하나의 세력인 전환길식 씨 같은 사람들도 입당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공공연하게 뭐 본인의 출마 또는 자기의 좀 아바타 같은 사람을 내세우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광경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뭐 김문수 누구죠? 나경원 대표는 안 나오고 안철수, 조경태, 조경태. 그다음에 장동혁, 한동훈 대표는 지금 고민 중이고. 한동훈 저는 나올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동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큰 두 사건에 다 연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당대회가 끝난다고 해서 통합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분열, 결국은 내년 선거를 또 앞두고 아예 분당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 9, 10, 11, 12, 그다음에 6개월, 5개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왜냐하면 총선까지 긴 장정에서 네네.
분당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분열의 시작이다라고 봅니다. 결국 어떻게 영화의 제목인 것 같은데 분열의 시작. 한동훈 저 씨하고 네. 전환기라고 같은 당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는 많은 당내에 합리적인 또 저 보수 의원들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전환길 저 씨하고 같이 당을 하기가 어려워요. 국민의힘의 건강한 목소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환길 대표, 전환길 강사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면 결국 그게 분당으로 가는 거죠. 분당으로 간다. 예. 이미 그래서 전환기를 쫓든 그런 그 사람들하고 명백하게 갈라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전환길도 다 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합리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소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상황을 볼 때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더 유력한 거 아닙니까? 직전까지 대선 후보였고 거의 39% 정도, 40% 정도의 그 투표를 받은 사람이 전당대회에 나오면 전당대회에 당연히 당선되는 가장 가능성이 높죠. 41%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당대표로 유력한 건 사실인데 그러면 근데 이제 결국 변수들이 있잖아요. 어떤 변수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환길. 그러니까 그걸 포용해야 되는 변수들이 포용하겠다는 게 김문수고 네. 그 오히려 저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뭐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소수면 네. 결국 당은 쪼개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상대당이긴 하지만 상당히 상대 당이어서 그런지 혹독하게 말씀하시고 아니 오히려 혹독한 게 아니라 분열의 시작이다. 혹독한 게 아니라 네. 더 잘 보이는 것이고요. 네, 또 그래요. 한편으로는 또 저도 정치를 하지만 또 정치 평론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마 오히려 국민의힘이 저희를 잘 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면 다시 희망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8월 22일은 분열의 시작이다. 예, 이렇게- 거기 더해서 네. 또 하나의 변수인 이준석 의원 당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이합집산 분열로 가는 게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그러면요 짧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 역할을 합니까? 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은 들어오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 총선을 가진 과정 속에서 네. 그런 장외 플레이어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상대당 얘기이기 때문에 뭐 여기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많이 모시거든요. 다음에 한번 꼭 제 같이- 의견에 대해서 평가를 들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당 해상 관련된 거 이거 너무 지금 가혹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성윤 전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셨지만 지금 이제 의원이신 이성윤 의원, 의원이 예. 이거 조항에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헌재가 정당의 해산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은 다 의원직을 박탈해야 된다. 이거 좀 과감하죠. 근데 뭐 당연합니까? 지금은 뭐 개별 의원 얘기인데 예. 앞으로 특검이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뭐 조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네네. 그 당시 12월 3일에 내란과 관련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도부가 네. 했는지 뭐 이런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진상이 규명되고 밝혀지게 되면 국민적인 여러 가지 좀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명백하게 스스로 좀 이렇게 밝히고 사과하고 그러는 것이 그리고 지금 뭐 자신들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께 참 한 번도 진솔하게 명백하게 사과한 적이 없고 네. 윤석열과의 좀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과의 입장에 대해서도 왜 매우 모호한 태도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탈당했으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야 그런 부분 국민들의 어떤 비판으로부터 조금이나마 거리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체질을 좀 바꾸지 않으면 윤 어게인도 벗어날 수가 없다. 다구리를 당하고 있는데 뭐 바뀌어지겠습니까? 네, 그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상당히 힘듭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특검은 뭐 이제 뭐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별도로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특검 분위기 연말에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요. 그다음 내년 또 뭐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이런 전국이 계속 가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뭐 악재는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들은 네. 그 특검은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뭐 수사고 또 재판이 진행되면 그렇게 돼야 될 문제고 네. 더 중요한 문제가 민생 문제잖아요. 네. 민생 문제이기 때문에 당이 지금도 뭐 민생 관련된 법안들 지난번에 저희가
정말 몇십 년 만에 어렵다고 하는 상법을 개정시켰습니다. 네네네. 그게 코스피 3천을 돌파하고 하는 이제 5천으로 가는데 중요한 기폭제가 됐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민생 법안들 좀 따박따박 좀 해가면서 지금의 가장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고 경제적인 네. 어려움입니다. 또 대미 통상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국가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집권 여당다운 그 민생에 주력하는 모습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이제 23 내일에도 본회의가 있고 8월 4일도 본회의가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많은 그런 민생 관련 법안들은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거기에 네네. 더해서 최근에 좀 재해가 많았기 때문에 재해 관련 법안들 뭐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좀 통과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계하고도 좀 손을 잡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배임죄도 그렇고. 예, 저희가 2차례 정도 김병기 대표 출범 이후에 간담회를 가졌었고요. 지난번 그 상법 개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노조법 2, 3조 문제를 하는데도 또 한편으로 계속 그 환노위를 중심으로 재개하고도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김태현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배임죄와 관련되어서도 재개의 우려, 걱정들을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전향적으로 해소하는데 지도부는 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생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그냥 한두 개 통과시켰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민생은 그런 문제가 예, 많아요. 민생은 그냥 그 임기 내내 계속 가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은 초기여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시장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경제는 소비고 경제는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예, 경제는 소비고 심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민생 회복 구편이 이제 어제부터 신청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온라인으로 또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100%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마중물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아마 여기 뭐 이 주변에 MBN 주변에도 명동이라든지 종로라든지 그럼요. 상권 같은데 돌아다니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다 그런 부분들이 다 절실할 때죠. 네, 지갑을 열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가게마다 민생 쿠폰 사용 가능하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저도 빨리 신청해가지고 네, 어떻게 맛있는 저 통닭이라도 사서. 좋습니다. 네. 시간이 진짜 촉박해요. 의원님께서 일찍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혼나고 있습니다. 조국 사면 얘기 좀 할게요.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께서 뭐 정치 구단인 그분께서도 최근에 사면시켜야 된다. 그 배경이 아직 내란 끝나지 않아서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면 근데 뭐 정서에 반한 것도 있는데. 사면은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또 원내 지도부인 사람이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고요. 그런데 네. 지금 박지원 의원의 그 배경은 배경을 조금 추측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경쟁을 더 심하게 하다 보면 또 더 다른 상대방인 또 국민의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금 경쟁은 좀 안쪽으로 해야 되지 않냐. 네. 그런 본질적인 경쟁 상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또 이번에 대선에서도 그런 모습을 모습으로 저희들이 함께 선거를 치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필요성을 좀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서두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럼요. 섣부르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은 또 한편으로 말씀 주신 국민 정서도 충분히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뭐 막바지기 근데 물어볼 거 다 물어보셨는데? 더 많았어요. 구체적으로 엄청 준비했는데 마지막으로 예. 제가 이제 서두에도 여쭤봤는데 소통수석 민주당 내 1호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책임도 막중하시고 역할도 크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소통수석을 제대로 하겠는지 이 소통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당내에서 그리고 또 뭐 야당과도 국민과도 두루두루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소통을 하실 건지 짧게 30초. 30초. 너무 바깥인데 그 뭐 소통이라는 게 뭐 아주 별개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저는 지금도 우리 당원들이 생일이면 생일 축하 전화를 드립니다. 아침에 문자 드리고 오후에 전화 드리거든요. 그걸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게 한 해만 하는 줄 알았더니 다음에도 하고 또 다음에도 하니까 신기하게 생각을 하세요. 네. 저는 그런 것처럼 결국 소통이라는 것도 뭐 큰 대단한 기술이 있거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꾸준하게 만나고 얘기 듣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드리는 거 이런 게 소통의 기본이 아닐까. 저 네. 기본에 충실하면 소통이 되고 결국 신뢰가 쌓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